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급한데 통장에서 좀 찾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신 상태거든요.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시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아니, 자식이 와도 안 되는 건가요? 이 통장 명의가 저희 어머니 이름인데요. 네, 법적으로는 가족분이라도 돈을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해온 김재훈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가 은행 창구에서 수없이 겪었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관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혹은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을 때 평생 애써 모은 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직접 겪었던 한 고객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8살의 박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저희 은행에 오셨어요. 할머니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넣어져 있었지만 아들분이 그 돈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도 은행 규정상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 아들분은 개인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그대로 통장에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은행원으로서 규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한 가족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내 돈은 당연히 내 가족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오직 본인만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하자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가족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서 만난 또 다른 고객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2살 최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셨지만 복잡한 일은 혼란스러워 하시는 상태였죠.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비를 인출하러 저희 은행에 오셨는데 저희가 할아버지께 몇 가지 확인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이 돈을 왜 찾으시는 건지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저희는 치매 진단 기록을 확인하고는 계좌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그 순간부터 아들도 아버지 돈을 전혀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심지어 평소에 아버지가 써주신 위임장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치매 진단이 나면 그 이전에 작성한 위임장도 효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매일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정작 돈이 필요한 순간에 그 돈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실질적인 준비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비싼 보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말이죠. 예를 들어 금융 위임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은행에 가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미리 지정해둔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은행은 본인이 아니면 절대 돈을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또 공동명의 계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의 통장을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어머니와 딸의 이름이 같이 적힌 통장이라면 둘 중 누구든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한쪽이 갑자기 아프거나 의식을 잃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한계가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을 완전히 잃으면 아무리 미리 준비해둔 것들도 효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대비하는 성년후견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정식으로 가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주는 제도예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준비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내게 가장 적합한지,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직 건강한데 왜 이런 걸 미리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의료 현장에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런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준비라는 건 사실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쳐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제때 치료도 받고 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가족을 위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이 내 가족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은행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정말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싼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하실 때 은행에 한 번만 가시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금융거래 위임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은행에 가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미리 지정해둔 가족이 대신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있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통장도 맡겨놨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은행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창구에서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평소에 며느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혹시 내가 못 가면 너가 가서 찾아라 하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가 입원하셔서 며느리가 돈을 찾으러 오시니까 저희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설령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도 은행 창구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돈을 내드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금융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과 위임받을 가족이 함께 은행에 와서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정신이 또렷할 때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작성하실 때는 꼭 몇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위임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어느 계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기재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임장의 장점은 간단하고 확실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치매가 오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면 이미 써놓은 위임장도 법적으로 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미리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명의 계좌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통장을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이름과 딸 이름이 같이 적힌 통장이라면 그 통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요. 장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한쪽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그 돈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비든 병원비든 급할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고객 중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혹시 자신이 쓰러졌을 때 묶일까봐 걱정이 되셔서 믿을 만한 아들과 공동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두셨거든요. 몇 년 뒤에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아들분이 바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큰 어려움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죠. 만약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아들분이 개인 대출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동명의 계좌에도 단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해야 하고요.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계좌는 자녀가 많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 지정 제도입니다. 이건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었을 때 이 통장에 돈을 누구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미리 등록해 두는 거예요. 요즘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좌는 내가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아들 김철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위임장 없이도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정된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점은 아직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전화 한 통으로 이 제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융위임장은 내가 아플 때 가족이 대신 돈을 꺼낼 수 있는 법정 문서고요. 둘째, 공동명의 계좌는 가족이 내 통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예금자 지정제도는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 돈을 누가 사용할 수 있을지 미리 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두셔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돈으로 제때 치료도 받고 생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요? 그땐 위임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조차도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이후 치매나 의식 불명 상태 이후까지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쉽게 말해서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사람을 대신해 가족이 법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권한을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정말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담당했던 한 고객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통장에 있는 병원비를 자녀가 찾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치매 진단이 있으시네요. 이제부터는 가족분이라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그 딸분은 결국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내셨고 판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어요.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신원확인서 등등 준비할 서류도 정말 많았고 법원에 3번이나 다녀오셔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후견인이 된 이후에도 모든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큰 돈을 인출할 때는 법원에 보고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씩은 재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했거든요. 그 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여러 번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딸분은 그나마 합법적으로 어머니의 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절차조차 없었다면 그 돈은 몇 년이고 통장에 묶여 있었겠죠. 성년후견 제도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법적 장치예요. 사기를 막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장치거든요. 그럼 언제 이런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치매 진단을 받고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이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주로 가족이 신청하지만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럼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가족신탁과 사전의료의향서라는 제도들이에요. 가족신탁은 신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인간적인 제도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줬으면 좋겠는지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맡기고 그 뜻을 법적으로 남겨두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경기도에서 혼자 사시던 78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외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통장에 든 돈은 내 병원비로만 써줘. 나중에 남으면 그건 내가 가져도 좋아. 하지만 꼭 다른 데 쓰지는 말아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셨나 봐요. 말로는 안 되는 세상이잖아. 서류로 남겨두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가족신탁 계약서였어요.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분의 전 재산과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신탁은 내 돈의 사용 목적, 관리자, 조건을 내가 정해서 법적으로 효력 있게 남겨두는 방식이에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작은 금액일수록 명확하게 뜻을 남겨두는 게 가족 간 다툼을 줄이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너무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더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남기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신 분들의 이유는 하나같이 같아요. 내가 버티는 것보다 남겨진 가족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는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공호흡기 달고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 내가 나답게 살 수 없으면 그때는 그냥 보내줘. 그 말씀을 아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지만 막상 병원에서는 서명이 없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아드님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국가에 등록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이 문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기관에서 무료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나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혹은 나는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받고 싶다. 이 선택을 남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내가 직접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남기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해야 할 건 많은데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정리해 놔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러져 병원에 있을 때 자식이 내 서랍을 열어봤는데 통장, 도장, 인감, 위임장, 유언장 이런 게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하루 종일 전화하고 서류 찾고 은행 다니고 그 상황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로 모은 생애설계 폴더 이름하여 내 인생 정리 파일을 만들어 두실 걸 권해드려요. 보관함은 집 안에 있는 얇은 파일이나 서류철이면 충분해요. 정확한 명칭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찾기 쉬운 곳에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내 정보입니다.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 자주 다니는 병원과 주치의 연락처, 그리고 평소 복용하던 약 이름 같은 것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가장 먼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 다음은 금융 관련 내용이에요. 내가 가진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고 예금이나 적금 혹은 보험이나 연금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명이 뭔지, 언제 만기인지, 은행 담당자 연락처까지 적어두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통장 사본도 한 장씩 복사해서 넣어두시면 가족이 헤매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처럼 법적으로 의미 있는 문서들이에요. 금융위임장을 미리 써두셨다면 언제 작성했는지, 가족 신탁 계약서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 공동명의 통장이라면 누구와 함께 쓰는 건지 이런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담당자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혹시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내 통장을 알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혹은 상담했던 변호사나 금융 담당자가 있다면 그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남겨두면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6가지를 파일 하나에 담아두는데 시간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파일 하나로 가족은 몇 달 혹은 몇 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만든 다음에 가족에게 조용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 서랍 안에 있는 이 파일을 먼저 봐줘. 이 한마디만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파일에는 돈이 든 것도 화려한 보험증서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흔적, 그리고 당신이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어떤 것도 어려운 법은 아닙니다. 복잡한 상품도 비싼 절차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할 수 있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내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넘기고 결국 아무 준비도 못한 채 소중한 사람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한 장의 종이로 시작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 소중히 모아온 돈, 그리고 내 삶의 마무리까지 그 모든 걸 내가 정리하고 내가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준비 아닐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이런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준비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더욱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